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준비된 세미나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연이자 텍 세션의 세 번째 프로그램인 글로벌 첨단 소재 산업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할 만한 이런 후보 기업에 대한 소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사는 전 시간에 이어서 IPI의 이용일 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앞서 기본적인 동향과 이제 흐름들에 대한 것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 그거와 이제 계속적으로 A&D에 대한 잠재 파트너 후보를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 과업은 이 키티아와 IPI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한 6개월여의 연구의 결과물을 오늘 이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전에 그 세션에서 하지 못했던 이 국내 기업의 기술 확보 전략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첨단 소재 부분의 이 산업의 이게 A&D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상징적으로 두 가지의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케이스들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D 가능한 기업 후보군, 즉 파트너, 잠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첨단 소재 부분의 이제 기술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국내의 기업과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다 보니 실제 그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과 기술력은 정말 세계적 수준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지만 실제 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투자 지원이 계속적으로 하고도 있고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5개의 카테고리에 각각의 이제 주 정부 우리나라의 그 계획, 그 정부 지원하는 추진 계획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 실제로 이제 지원책도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예산이 약 한 9천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50% 이상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또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 적어도 좀 봐야 될 핵심 요소들은 뭐냐면 대기업들은 나만의 노하우와 그다음에 뭐 예산적인 부분들, 즉 자금의 영역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접근이 좀 수월하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반대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항상 저희가 뭐 미팅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되어진 영역은 이제 그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은 이제 그 수요 기업 간의 어떤 밸류체인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A&D가 아마 그런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계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를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기업 연계형의 그 고부가 가치가 있는 소재 부품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즉 우리가 그 보통 코어하는 코어디네이션을 통해서 얼라이언스 형태의 공동 기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것이 이전에 없었던 모델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방법 케이스. 셋째로는 이제 고기능성 제품의 이제 특성이라든가 좀 차별화를 해서 원천 기술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용기술단, 즉 중소기업들은 응용기술단에서 드라이빙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쉬운 얘기냐?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 기술 확보가 아마도 핵심 성공 그 팩터가 아닌가라고 또 결론은 그렇게 또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글로벌 기술 규제된 모니터링이라든가 지원 체계 구축이 이제 요구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키티아나 유관 기관들이 아마 지원을 하고 이런 모니터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본 근본 A&D 연구 같은 이런 결과 보고서 풀팩 같은 경우가 바로 글로벌 기술이 어떻게 지금 트렌딩하게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드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보고다, 또는 뭐 그런 정보의 어떤 보실 수 있는 뭐 제공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도 같습니다. 이 첨단 소재 부분은 앞서 좀 설명을 좀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이제 과거와 현재는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이 과거는 이제 조립 산업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가 경박 단소로 좀 이렇게 좀 활용이 좀 됐었죠. 근데 인더스트리 4.0 이후로는 뭐냐면 이제 유통 또는 이제 뭐 조립의 역량, 그죠? 원가, 브랜드 마케팅 또는 이제 부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로봇이라든가 뭐 스마트 팩토리,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아주 굵직굵직한 시장에 어떤 활용될 첨단 소재를 선점해서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핵심 역량으로 많이 집중화가 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재 간의 융복합을 통해서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키 요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서 설명 잠깐 더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걸 드라이빙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많은 기업들이 같이 동조해서 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3DP라고 좀 표현하죠. 3D 프린팅에 활용될 수 있는 소재들이 아직도 많지 않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동시에 연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첨단화 트렌드가 가속해지는 요소다라고 확인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가 핵심적인 유형별 변화 요소고, 세라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세라믹 소재를 좀 부가가치화를 좀 늘리는,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가 센서 또는 IoT 구성 요소가 되는 이제 성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화학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능성 스마트 소재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기능성 섬유 소재를 막 개발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봤는데, 저희가 뭐 케이스는 들지는 않았지만 구글에서도 이 고기능성 스마트 소재 개발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페이턴트만, 즉 기술 개발만 열심히 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구글은 제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영역의 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소재 회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 업체들도 드라이빙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체킹을 좀 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나노 소재가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미세 공정 기술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기술, 기간 산업입니다. 대기업들이 보통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이 안에서도 저전력 나노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히든 챔피언처럼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의 소재 개발을 통해서 대기업과 같이 코어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3D 프린팅 소재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컨설팅 펌에서 제공을 드리는 이 기술 전략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 전략 관점에서의 그러면 첨단 소재 부분 산업, 그 유의미한 사업 전략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러한 프로세스를 좀 거칩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죠. 그런데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또는 이제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거를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객 니즈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 중소기업들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미래의 어떤 우리 전략적인 어떤 플래닝을 내부에서 구성을 하고 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보통 밸류 체인을 예측을 하고 또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꼭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이 요구하는 단계, 즉 이 테크놀로지 트리를, 텍 트리를 보통 작성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스킵된 부분들이 있죠. 많이 훌륭하신 우리 뭐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뭐 머릿속에 다 그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두드리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작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A&D 연구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기술은 뭔지를 이제 체크하는 보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기술을 누가 갖고 있고 그 기술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요소, 뭐 범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내부에는 보통 없거든요. 근데 이런 또 레포팅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 트렌드 분석 보고서 또는 뭐 리서치 펌들에서 이런 보고서들을 만들어 내는가라고 막상 보면 굉장히 거시적 자료밖에 사실은 없고 디테일한 자료가 보통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시장에 진입할 때 있는 판단성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R&D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 과거에 많이 했다면 이 기술 차이를 극복하고 혹은 응용 개선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통 로드맵 작성이라고 하는데 필요 기술을 우선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술별 획득 방법들을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단계 결정에서 회사 인수는 이미 뭐 일반적인 M&A 관점인 것이고 두 번째는 보통 그 기술에 대해서 그 전용 실시권 이라는 실시권을 보통 우리가 이제 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임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 A&D 케이스처럼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부에서 갖고 있는 기술과 융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비어 있는 요 우선적으로 획득된 기술을 우리가 그럼 우선으로 획득을 해서 기존 시장을 조금 더 좀 사이즈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보통 시장에 진출하는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하나도 중간에 그냥 스킵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한 번 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R&D에 투자되는 그 긴 개발 기간 그리고 전략 방향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R&D 관련된 수익성이 제한되는 그러니까 저해하는 수익성 저해 요인 중에 하나를 보면 개발 기간이 길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개발을 하더라도 이 사업화 모델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또 굉장히 좀 어려운 하나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좀 우리는 안정적으로 보통 가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한 그 시장에 대한 우리 드라이빙 하기가 결정에 어려운 상황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A&D를 하는 어떤 당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선점의 경쟁이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요. 특히 R&D 영역에서도 리서치가 이제 비용 및 또는 시간이라는 것이 버틀렉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사이클, 즉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돼서 보통 그 기술 개발 기업들은 이제 그 뭐 완벽을 이제 지향하는 것보다는 빨리 테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점진적 사업의 확인을 더욱더 빨리 하는 것이 더욱더 점차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이 A&D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이제 기술 획득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 좀 해드렸는데요. 이제 그 기술, 즉 기술 관련된 TS라고 보통 하죠. 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에는 자체 R&D 혹은 콜라보레이티보다 A&D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효과적인 전략 방안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 영향도가 아주 근간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할 때는 보통 바잉을 하겠죠, 기술을. 네. 그래서 뭐 자체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냥 확보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잉을 통해서 이것 R&D를 또 더욱더 좀 조금 더 추가하고 지원하는 엔도징 역할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기술이 없고 태동기 같은 경우에 이제 콜라보레이트라든가 아니면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소재가 시장에 정말 빠른 회전과 발전을 갖고 있는 그 주기성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어떤 타임라인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A&D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좀 체킹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판매가 어렵다, 즉 매출과 연관이 되기 어렵다 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판단이 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여지는데 예를 하나 들으면 이 글로벌 화학 산업에서 이 M&A, 뭐 A&D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화학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이클이 굉장히 긴 영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M&A 동향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로스 보더에 의해서 군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첨단 소재가 이 화학산업의 영역에서는 자주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근간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의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략 투자 분야의 주 대상별 이제 시장 및 기술 수준을 그냥 스펙트럼 이렇게 그냥 보면 이 첨단 소재 부분에 이제 그 뭐 아시다시피 대무역 적자 해소, 대중국 위기 극복 이런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술 수준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보면 스마트 정보 전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0%의 기술 수준,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소재는 75% 수준, 소재 공정 기술은 이제 80%, 에너지 환경 80%, 극한은 한 70, 수송 기술은 한 75, 이런 정도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 전문가 그룹에서 분석한 결과 A&D는 기술 수준 격차가 많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흡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스스로 어떤 그 피지컬하게 시장에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요소로 보통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질적인 상황이 되어져서 기업 경쟁력 강화의 편에서 A&D가 가장 핏이 맞는 것은 기술 수준 차이가 한 뭐 65, 70에서 보통 85, 90 정도 사이가 있을 때 좀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유입을 돼서 이것이 R&D라든가 핵심적인 기술이 도입되는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로서 그 국내 A&D 시장의 전략 투자 분야에 보면은 이런 시장 기술 수준들이 어느 정도 우리 기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확보 전략들은 다음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퀘스천을 통해서 그 단계별로 아마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그 트래킹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내부에서 갖고 있는 기술의 수준과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트래킹했을 때의 기술의 수준 차이, 그다음에 그 마켓, 이러한 거에 대한 또 투자에 관련된 가용성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핏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좀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트랙으로는 요 이제 첨단 소재 부분 산업에서 이 A&D 케이스 스터디를 저희가 6가지 이제 A&D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린 유망 기술 분야의 복합지형 신기능 섬유의 이제 3가지 A&D 케이스를 말씀 좀 드리려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미츠비시 케미컬이 이제 한 2조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화학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CMP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했습니다. 이 CMP 회사는 이 플라스틱, 프리프레그나 수지에 대한 어떤 그 가공이라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탄소, 고기능 섬유 적용하는 이 직물 제조 업체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이 그 미츠비시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 조건은 이제 주식의 한 100%를 그냥 인수를 했고, 세부 금액은 비공개로 보통 했는데요. 그 인수하는 기본적으로 M&A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미츠비시가 이제 복합 재료 시장, 그러니까 즉 섬유 복합 재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영역에 비어 있는 영역이 무엇이었냐면, 이 신기능 섬유 분야에 수직 코팅 탄소 직물이라는 영역이 있었는데, 이 유럽에 있는 수요처에서 이 프리프레그 관련된 솔루션이 좀 니즈가 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미츠비시 자체 생산이라든가 자체 R&D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CMP를 인수해서 이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CMP를 전량 100%의 주식 인수를 통해 갖고 여기서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향상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이 탄소 고기능 섬유 적용의 프레그레그 직물 제조,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돼서 항공, 자동차, 스포츠 장비 또는 여러 다양한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응용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M&A를 통해서 또는 R&D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 시장 진출의 타임라인이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됐다는 것이 특징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솔베이라는 회사가 됩니다. 이 솔베이라고 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한 100억 유로 정도가 되는 영역인데요. 역시 섬유 기업인데 이제 케미칼 쪽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솔베이라는 이 회사는 이 대형 토우 플리아크릴이라고 하는 탄소 섬유용 그 전구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 업체인 유로피안 카본 파이버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소재 외에 대형 그 토산소 섬유의 포트폴리오가 새로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좀 인수한 케이스가 약간 시간이 좀 이전이 되겠는데요. 이 M&A를 한 기본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그 이유는 자동차 분야의 복합 소재에 대한 적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공 우주 영역에 진출을 할 때 대형 토우 섬유의 잠재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기반을 마련하는 가장 강력한 빠른 방법은 이제 유로피안 카본 파이버를 인수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이 사업의 라인업이 좀 됐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라인업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핵심 공급 업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기본적인 수순을 밟았을 때 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공급으로서 좀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시장의 요소로서 작용되는 하나의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선정을 좀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테이진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예. 이 테이진은 복합 소재 전문 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조금 더 이 섬유 관련된 사업 분야를 하고 있고 매출은 76억 달러를 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섬유 사업 분야에서 이제 플라스틱 사업이랑 좀 다 영역에 유사한 영역이지만 케미칼 쪽이긴 하지만 이 컨티넨탈 스트럭처럴 플라스틱이라는 회사를 약 그 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인수가가 한 8억 달러 정도의 인수가를 했는데 이 전액 출자를 해서 이제 인수하게 되는 사유로 인해서 북미 자동차 시장의 CSP의 이제 판매 채널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테이진으로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고성능 복합체라고 하는 거에 시장을 갖고 있었던 CSP가 인수가 되면서 이 판매 채널까지도 같이 확보가 되는, 그래서 A&D가 꼭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 애퀴지션 앤 디벨롭먼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이점들도 같이 믹싱해서 진행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 이 앞에 만든 것처럼 CSP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거였냐면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테이진이라는 회사는 반대로 이 탄소 섬유 강화, 열가속성 수지에 대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그래핀 영역의 그 기술이 동시에 이제 필요한 영역으로 같이 묶이다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 산업의 이 복합체로 시너지가 엄청나게 발현이 되는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복합재료 부분에서 아마 2030년까지 20억 달러의 매출을 아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극한 환경 소재 부분의 A&D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수 기업은 이제 PCC라는 96억 달러의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스페셜 매트리얼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 단조 부품 생산하는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5억 달러의 현금으로 바로 인수를 하게 되어지고, 이 안에 물론 미결제 부채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인수가 좀 더 저렴할 수도 있겠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 극한 환경 소재에 피인수 기업이 갖고 있는 건 고성능 니켈 기반의 합금 또는 초합금 분야의 아주 생산에 탑을 달리고 있는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원료부터 단조까지 전 그 과정의 밸류체인을 모두 다 니켈 기반의 빌리 다 넣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밸류체인을 다 확보가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 시너지가 엄청나게 기대가 됐다라는 케이스로 제가 또 하나 들었고요. 아비앙이라는 회사는 이제 플라스틱이 있는 회사가 파이버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섬유 관련된 기업을 이제 인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작년 이제 1월달 인수 비용을 한 1억 달러를 지불했는데요. 파이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3개 대륙의 이제 엔지니어링 섬유 및 복합 재료를 위해서 이 제조 유통 사이트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라든가 액정 폴리머, 그다음에 PTFE라든가 강화 소재에 대한 하이엔드 포트폴리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파이버 라인을 인수를 하면서 광섬유 케이블, 5G 네트워크 이런 구축을 지원하는 소재 역할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익 증대가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케이시아 코랄이라고 하는 코얼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제 금속 채광 관련된 이제 소재 관련된 그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비인수 기업인 이제 그래핀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를 약 46만 달러에 이제 인수를 하는데, 이 회사는 그래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이게 기술에 대한 실시권자인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이 이 피인수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 피인수 기업 자체가 전용 실시권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용 실시권자의 그 주식을 인수를 해서 이 전용 실시권 자체를 이제 피인수 기업이 활용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되는데 전용 실시권이라고 하는 걸 누가 갖고 있었냐면 이게 애들레이드 대학 ARC 그래핀 연구 허브가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GTS라고 하는 회사가 전용 실시권을 갖고 있었고 이 회사를 이제 마카니 쿼리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기술의 실시권까지 같이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고품질 그래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케이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복합제형 신기능 섬유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가 기업 후보군을 60개 회사를 이제 기업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리스트업을 좀 했고요. 구체적인 이제 이 리스트는 아마 우리 그 KTR 통해 요청을 하시면 아마 기업들 소개가 아마 보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대기업과 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60개의 도출된 이 후보들에 대한 특징을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이 범용 소재 기술이 대부분 70% 이상이 갖고 있는 것이었고 육상, 수송, 항공, 해양 이런 등등의 보통 기업들이 포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회사를 저희가 여러분에게 그냥 ELG 카본이라는 회사의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까 잠깐 좀 보시죠. The ultimate aim of INEOS Team UK is to win the America's Cup. With INEOS Team UK, we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using recycled carbon fiber for this campaign, treated their waste for their mold and also for a cradle that they are making to transport the coal. So my role within the team spans a number of areas, making sure the composites that we do buy are all compliant and all legal, they're built right, built to weight. And luckily, within the South Coast, there's a wealth of talent and expertise within the greater area of Portsmouth. We do try to push the place work in local areas as much as possible. To freeze up personnel to focus on the boat. The boat, when it's launched day in, day out of the racing, sit on two composite cradles. With our partnership with ELG and the use of the material, this kind of application is ideal for that material. If you can use recycled carbon fibre in the application. And as far as the guys consider building cradles, it's a big plus for us because they've not really used it before. And it's fitted straight into their production process, so it's a big win all round. The idea is to have a product with high performance at much lower cost where people can actually access it more easily and it could open doors for industry that may not know that they could actually access carbon fiber. And I'm very proud to be part of this partnership with INEOS Team UK. They are using this great event of the America's Cup to actually show a lot of people how you can use those new type of material composites, especially carbon, in a more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friendly way. I'd like to think that as an America's Cup team, highlight what can be achieved with their material and their processes. It sort of leads the way for other firms to follow suit and obviously use ELG materials and their expertise to make that happen. To reuse carbon fibre composites is potentially a massive game changer. To avoid putting it in landfill, to actually close the loop and then reuse it is a massive bonus for us. The future, I think it's shaping up to be a really interesting time. So I've been delighted with the partnership and it's going to continue. It proves that you can actually use this in a more commercial market than perhaps originally intended. 네, 이 이후부터는 제가 저희 이 중에 주요한 기업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화면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아사히 카본이라는 회사입니다. 51년에 한 것이고 이 회사의 특징은 카본 블랙을 핵심적으로 이제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가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이제 그래포이드라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핀이라든가 플라스틱, 폴리머가 주력 상품인 이 회사여서 이 회사는 굉장히 그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좀 드라이빙이 좀 되는 회사입니다. 회사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 50명 정도 수준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걸로 잠재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A&P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건 미국 회사입니다. 여기서 바이액시얼 슬리빙이라는 핵심 제품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여서 주목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좀 들 수 있고요. ANS는 역시 한 10년 정도 된 회사인데 CNT 카본 나노 튜브를 개발하는 주력 제품 하고 있는 이런 회사로 저희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인큐베이션 얼라이언스라는 회사는 2007년도에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카본 매트리얼 비즈니스가 핵심, 그러니까 CNT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여서 전용 실시권 같은 것들에 대한 라이센싱 사업들을 하고 있는 케이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보셨듯이 화면에서 보셨던 회사가 이제 ELG 카본, 그 파이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인데요. 이것도 카본 파이버 컨텐츠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그런 회사여서 이 회사도 주목이 될 만한 회사입니다. 기타로 너무나 유명한 그 고어 회사도 일단 넣었고요. 그다음에 캠크 놀로라고 하는 회사, 이태리 회사인 회사도 저희가 추천으로 보는데 이 사이클링 컴포넌트를 보통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산업이 굉장히 큰 고부가 가치인데 이제 프로덕트 자체는 자전거지만 들어가는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로 또 유일하게 CPIC라는 회사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로는 FTX라는 회사가 이 리신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소재 부분에 활용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다음 미국 회사로 EFC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세퍼레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회사로서 이 회사의 기술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A&D 타겟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 글래스는 이제 유리 관련된 이 유리 섬유에 좀 리딩하는 회사에서 저희가 한 줄 넣었고요. AGY 홀딩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유리 파이버 기술을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버셀라라고 하는 회사는 이태리 회사인데요. 회사가 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있는 회사여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좀 막강한 것들이 좀 많이 보여 있습니다. 에드포라는 회사는 또 마찬가지로 글라스 관련된 영역의 회사로 저희가 또 후보를 좀 넣었고요. 카본 솔루션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 카본 나노 튜브의 핵심적인 회사입니다. 또 특징적으로 이제 알스트롬 문초라고 하는 이제 핀란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좀 페이퍼 관련된 또 벽지라든가 이런 아주 스페시픽한 영역에서 이 라벨 및 테이핑 관련된 소재의 기술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영역의 회사여서요. 주목도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마루베니 인덱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좀 주목할 만한 독창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카이라는 회사는 FC 텍스타일을 중심으로 보통 하고 있는 회사가 되고요. 나노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이 배터리라든가 리튬 쪽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소재, 배터리 소재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메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극헌환경 소재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마찬가지로 극헌환경 소재의 4만여 건의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했는데 대기업이 85%, 중소기업이 그중에 10% 정도가 되는데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위 60개를 저희가 다시 또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기업이라든가 이태리, 미국 이런 순으로 보통 나가게 되고요. 이 극헌환경 소재 기술이 보통 어느 산업 분야에 주로 점유가 많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생각외로 극헌환경 소재는 가스 터빈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영역도 마찬가지로 터빈과 연계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터빈 기반의 산업군에서 주로 활용이 좀 되고, 그다음 터빈 블레이드라든가 아니면 초고온, 초저온, 심해저 이런 쪽에 또 활용되는 기술로서 보여집니다. 그중에 또 특징으로 보면은 이 안살도의 에너지아라는 회사의 내용을 잠깐 더 영상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각각의 기업들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요. 예. 그래서 인티그란이라는 회사는 이제 나노베이트라든가 하이드라울락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방금 전 영상을 보셨던 안살도라는 회사도 핵심적인 이 플랜트 운영, 가스 터빈 관련된 부분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회사도 있고요. 3B 파이버글라스라는 회사가 이제 폴리머에서의 전문적인 기술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맨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독일 회사도 주요하게 봐야 될 극한환경 소재에 리딩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드마 프로덕이라는 회사가 티타늄 파우더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제품을 가지고서 활용되는 환경 소재로서 세일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퀘스터기라고 하는 이 대상 회사도 매트리얼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리딩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회사로 엘리먼트 6라는 회사, 특히 이제 다음으로 독일에 있는 샤트라고 하는 이 회사는 글래스 관련된 매뉴팩처링을 활용을 해서 극한환경 소재 요소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플락시 에어라고 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샤트라고 하는 회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 또 볼 수가 있겠는데,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오라고 하는 회사도 중요한 환경 소재 리딩 기업 중에 하나가 있고요. 윌슨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리튬 배터리라든가 이런 영역의 환경 소재 영역에 아주 초저온 극고온 관련된 컨트롤링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ATI라고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항공 우주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일본의 쇼지라고 하는 ING 쇼지라고 하는 회사도 스틸 캐스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극한환경의 요소를 활용한 그런 회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플로리다 터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역시 텍사스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목하게 봤었던 이 회사는 이제 베큐um 슈멜즈라고 하는 이 독일 회사인데요. 자동차, 항공, 에너지의 강화 소재로서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을 좀 드리는 회사. 도메이 다이아몬드는 아시다시피 그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가지고서 이 강화 소재를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슈퍼월트 컬러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코팅 관련된 코팅과 플라스틱 분야의 제품에 좀 차별화를 갖고 있는 환경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요 기업 관련된 소개 영상들은 저기 보고서에도 링크를 같이 걸어놔서 이 핵심 기업들 중심으로 단순히 텍스트와 그다음에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지금 최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화면으로 같이 보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그 시장 경영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관련된 영상들에 대한 것도 수집을 해서 링크를 드렸으니 키티아 쪽에다 요청을 하시면 해당 정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좀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의 강연에 걸쳐서 훌륭한 강연을 진행해 주신 이용일 이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채팅창에 적어 주시거나 혹은 세미나 홍보물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린 첨단 소재 산업의 산업 분석 및 잠재 파트너 후보에 대한 자료도 역시 지금 보고 계신 연락처를 통해 이메일로 신청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락처 있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아니요, 이거 말고 저희 두 번째 강연에서 했던 마지막 슬라이드 아니면 5번 자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키티아 글로벌 투자실은 2021년 또한 올해와 같이 산업 분석 및 잠재 파트너 후보군 조사를 주제로 첨단 소재와 같이 연구 보고서의 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일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요청드리고 또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 있으신 분야를 선정해서 연구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여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 글로벌 투자실의 변재효 대리 혹은 이성환 연구원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준비된 세미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키티아 테크 M&A 세미나는 2021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가 최소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다 같이 답답한 와중에 근본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